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요, 볼보의 세단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가의 모델인 볼보 S90 리차지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리 컴퓨터 리셋하겠습니다. GM 재설정. 네, 리셋이 됐죠. 이제 리뷰 마칠 때쯤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차의 정확한 이름은 S90 리차지 T8이고요. 또 해외에서는 트윈 엔진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제가 지난 봄에 만나봤었던 XC90의 리차지와 어떻게 보면 구동 계통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전륜에는 4기통의 2.0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엔진의 출력은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전륜을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후륜에는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터 제너레이터죠. 네, 그거의 출력은 107kW로 되어 있고 마력으로는 145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륜은 내연기관 모델처럼 후륜은 전기차처럼 움직이는 결과적으로는 사륜구동 모델인데요, 볼보는 이러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EAW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요, 하이브리드로서는 비교적 높은 용량에 해당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이 가운데 센터 터널 공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는 이 총 용량은 18.8kWh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주행하느라고 사용하는 배터리의 순 용량은 14.7kWh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롱휠 베이스 모델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어서요, 휠 베이스는 꽤 긴 편입니다. 3060mm 였고요. 이 차의 몸무게는 2130kg이었습니다. 이 차에는 휠 타이어가 245/40/20 사이즈의 피렐리 P0 썸머 타이어가 꼽혀 있었습니다. 이 차는 S90에서는 유일하게 4C 셰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상시 가변형 감쇄력을 갖고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륜에만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평탄한 편인 콘크리트 도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럽네요. 네. 정말 찐 고급차에서 기대하게 되는 그런 승차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 연결 부위를 통과하는 것조차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짧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요, 계속적으로 울퉁불퉁거리는 그런 오래된, 그런 포장한 지가 오래된 콘크리트路面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이 움푹 패인 곳을,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곳을 통과할 때에도 꽤 수준급으로 감쇄를 해냅니다.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차는 조금씩 이렇게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요, 차체는. 근데 그게 탑승자의 몸으로까지 도달할 때까지는요, 상당히 걸러서 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고급차라면 이래야지 라는, 얘는 이제 주로 비교가 되는 2급, 그러니까 중형급의 그런 고급차들, 다른 브랜드의 고급차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수준급의 최정상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주행 모드가 파워로 하면은 이 감쇄력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모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차 기준으로는 스포츠 모드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브랜드 기준으로는. 파워 모드를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의 변화도 탑승자에게 제법 전해주기는 합니다. 네, 감쇄력의 차이가 아까 하이브리드 모드에 놨을 때보다는 좀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꽤 스포티한데요. 이 파워 모드로 넣으니까 그런 점은 지금 확인이 되네요. 다시 하이브리드로 가면 네, 편안해집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차의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볼보의 모든 내연기관 모델들은요 전부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그 모델명으로는 T8이고, 그리고 요거의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S90의 B6가 있죠. 그 두 엔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출력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의 엔진은 317마력이고 B6의 엔진은 30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의 마력은 이 차가 17마력이 높았지만 최대 토크는 약간 낮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차의 최대 토크는 40.8이고요 그리고 B6는 42를 넘는 네, 그런 토크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두 엔진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나 하고 봤더니요, 이 T8의 엔진은 터보 차저인 건 맞는데요, 해외 자료를 보면 E-부스트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부스트가 더해진 싱글 터보 엔진이에요. 반면에 이제 B6는 E-부스트라는 표현은 없고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B6의 엔진에는 낮은 회전대와 중간 회전대까지 이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있는 것이고, 이 T8의 엔진에는 네, 그런 슈퍼차저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T8의 엔진에는 B6에서처럼 그런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존재하지가 않고 E-부스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좀 더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차에는 CISG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ISG는 뭐였냐면요, 크랭크샤프트 인테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네레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와 네,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이 차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T8의 엔진에 들어가는 이 CISG는 두 가지를 통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의 시동을 담당하는 스타터 제네레이터와 또한 엔진의 동력으로 이 차의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네, 그런 고전압 제네레이터를 통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8의 엔진과 B6의 엔진이 그런 기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의 볼보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 구분되는 주행 모드가 있죠. 이 주행 모드 한 가지를 보면 다 이 전동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이 차는 시동을 걸 때마다는 항상 하이브리드 모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선택하는 각 모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 화면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모드가 있어요. 얘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피드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 피드백을 높인다는 얘기는 감쇄력을 높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기준으로는 스포츠 모드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어 모드가 있습니다. 퓨어 모드는 이제 순수 전기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콘스탄트 AWD 모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륜구동 모드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지속적인 견인력이 필요할 때 앞뒤 파워를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견인력이라는 얘기는 뒤에 이제 어떤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강한 구동력을 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동력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오프로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험로에서의 긴 시간 동안 주행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가 이 콘스탄트 AW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배터리 사용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은 여기에는 이제 별도의 설명은 없는데요, 차가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게 주행하는 데에 이 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주로 여기에다 놓으면은 차는 주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배터리의 충전 수준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을 하면서 차의 연료 효율을 높인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있죠. 유지는 차가 주행을 하기는 하되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현재의 그 배터리 수준을 유지하는 그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대한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이 주행할 때 엔진의 가동력으로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구동을 시켜서 배터리의 충전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사용 패턴을 어디에 놓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계기판에 이 엔진 회전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테두리에 이 기름방울 모양의 아이콘이 위나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사용을 자동으로 해놨더니요, 기름방울의 위치가 상당히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위치까지는 엑셀을 밟더라도 전기로만 주행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엑셀을 비교적 깊게 밟아도요, 엔진이 켜지지 않죠. 이제 이거를 유지로 바꾸잖아요. 그럼 기름방울이 거의 중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더라도 엔진이 이렇게 켜져요. 물론 전기 주행 상태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에도 뭐 어떤 요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전이 있죠. 충전과 유지는 사실 그 차이가 거의 없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이 파워 모드로 바꿀 때 그 기름방울 표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 모드 누르면요, 일단 엔진 회전계로 계기판이 바뀌면서 곧바로 엔진 시동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방울 표시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 사용을 이 자동에서 유지나 충전으로 이렇게 분명히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표시로 구분이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요, 여기 계기판에 55km 써 있는 그게 이제 현재 배터리 충전량이잖아요. 거기에 맨 왼쪽에 있는 배터리 아이콘 앞에 표시가 생깁니다. 지금 자동일 때는 배터리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요, 유지를 하면은 저렇게 자물쇠 모양의 표시가 돼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은 이렇게 번개 모양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순수 전기 주행 모드인 퓨어로 바꿔볼게요. 퓨어로 하니까는 이 배터리 사용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네요. 그럼 퓨어에서도 혹시 배터리 사용을 유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퓨어에서는 이 배터리 사용은 강제적으로 자동으로만 되게 해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콘스탄트 사륜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거에다가 배터리 사용 자동인데 유지를 하면은 저렇게 자물쇠가 생기고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에 전동화에 특화된 4가지의 모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배터리 사용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조합이 가능하고 또 표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S90을 선택을 하실 건데 T8이냐 B6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차값만 T8이 1390만원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그 집밥을 먹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도 익숙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전기 충전을 해서 이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먼저 이 차의 전비, 발표된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3.6이었습니다. 1kWh당.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특성상 완속 충전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곳은 한 270원 정도로 받습니다. 1kWh당. 그러면 그 270원을 그 전비 3.6으로 나오면 매 1km마다 전기값이, 전기료가 75원이 들어요. 자, B6는 순수 이제 엔진 모델이죠. 걔는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10.2고요. 그리고 그 차는 이제 고급 휘발유가 권장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휘발유 1리터 가격을 1,800원으로 일단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1,800원, 네, 그 유류비를 공인 연비인 10.2로 나누면요, B6는 매 1km 주행할 때마다 유류비로 176.5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차에 내는 전기료와 B6에 내는 그 유류비, 그러니까 매 1km마다 그 둘의 차이는 매 1km마다 101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1년에 10,000km 정도 주행을 하면 유류비의 차이로 101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000km씩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 뭐 202만원대 정도가 되겠죠. 이제 차의 등록 비용상의 차이는 제외하고 이 차의 차값 차이만을 가지고 봤을 때 뭐 이 T8을 출고하셔 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완전 전기로만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1년에 10,000km씩 타시면은 그 처음에 더 낸 차값 차이를 회수하시는 데까지 13.7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20,000km씩 타시면은 6.8년 정도가 걸립니다. 뭐 그거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긴 하는데요. 이 T8을 출고하셔가지고 엔진은 단 한 번도 안 켜고 몇만 킬로를 내내 전기로만 주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분도 지구상 어디인가에는 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시더라도 연료를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비용상의 비교는 완전히 연료를 안 사용했을 때에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값 차이를 유류비의 차이로 회수하겠다는, 그러니까 전기 충전만 해가지고 회수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정숙성을 체크하는 편도 1차선의 콘크리트 노면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차의 실내 소음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앞도어와 뒷도어 모두에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이 썬루프 패널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차양막은,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요, 앞에서부터 옆 뒤로 지나갈 때까지 그 변화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 유리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굉장히 꽉꽉 틀어막혀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노면이고 하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 차가 소음 특성에 불리한 그런 썸머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면 노면 소음도 꽤 훌륭하게 잘 잡혀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큰 트럭 지나갈 때는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커지긴 했어요. 버스 지나가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실내는 정숙한 채로 유지가 됩니다. 또 버스 지나가죠. 이걸 멀티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행 중에 소음 수준은 타이어 소음을 포함해 가지고 매우 훌륭하게 이 차단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해진 거는요, 이 차도 많은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강하게 했을 때 엑셀에서 발을 띄는 것만으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후미등 근처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달았고요. 일단 뭐 D레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D레인지인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띄어도 뭐 등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B 모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엑셀에서 완전히 발을 띄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죠.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두 번은 엑셀을 완전히 띄었는데요, 완전히 띄지 않았을 때에도 들어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해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띄지 않아도 들어오긴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완전히 안 띈 거거든요. 근데 어떤 뭐 엑셀을 띄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띄었다 싶을 만큼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브레이크 등을 켜내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어 위치를 D가 아닌 B에다 놓고 이제 주행하다가 엑셀에서 완전히 발을 띄면 지금처럼 불이 들어오고, 또 완전히 발을 띄지 않아도 거의 끝부분까지 왔을 때 그때에도 역시 들어온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B에다 놓고 이 회생제동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뒤에 불이 안 켜져 가지고 뒤따라오는 차가 좀 내가 속도가 줄어드는 중이라는 거를 모를까봐, 나를 추돌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면은 배터리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0km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의 배터리 사용 설정은 여전히 자동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혹시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좀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도 들리시겠지만 엔진이 켜졌어요. 엔진 작동음이 들리죠.
근데 여전히 이 배터리 사용의 설정은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소진됐을 때 자동으로 충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자동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XC90 리차지 리뷰할 때 기어를 B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된다 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어떤 이제 시청자께서 댓글로 여기 설정 중에 크리핑을 끄면은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어를 B에다 놓고 요거를 이제 크립에다가 놓으면은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는 되지 않고 크립을 꺼야지 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이제 빨간불이 있고 제가 원페달로 완전히 멈추는 걸 해보기 위해서 크립을 껐습니다. 요거를 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차가 있잖아요. 혼자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완전히 멈출 때까지 쓰죠. 그러니까 크립을 끄면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동작에서 확인됐던 건 뭐냐면요, 멈추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앞이 숙여질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끝부분에 완전 정차할 때는 또 살짝 놓더라고요. 그런 동작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다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요 S90 리차지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된다, 그거를 해주려면은 해줘야 되는 설정이 기어 위치는 B에다 놓고 그 다음에 크립을 끄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해진 거는요, 그럼 기어 위치를 B가 아닌 그냥 D에다가 놓고 이 크립만 껐을 때에도 차가 완전 정지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이 타력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차를 완전 정지까지 시키려면 굉장히 멀리서부터 엑셀을 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사용이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저기 좀 멀리 차와 간격을 벌리고 좀 가보겠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되는지. 크립을 끄니까는 크립을 끈다는 것 자체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거를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차가 완전 정지까지는 하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어 위치가 D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 더 클릭해서 B에 있든지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은 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요 다이나믹 드라이빙이라는 설정 항목에서 이 크립을 꺼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B가 아닌 D에서 이걸로 완전히 정지까지 하려면은 얘가 엑셀을 놔도 타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아마 B에다가 놓고 사용하시게 되리라 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배터리 사용 설정을 자동에 놓더라도요, 이렇게 주행하는 중에는 계속적으로 엔진을 켜서 그 배터리를 좀 충전하려고 차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 배터리 사용을 자동에 넣었을 때랑 충전을 넣었을 때 이 탑승자의 쾌적성 측면에서의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차가 멈출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차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처럼 배터리 사용을 자동에 놓고 주행을 할 때에는 얘가 움직이는 중에는 엔진을 계속 켜는 점은 뭐 자동이나 충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엔진을 계속 가동을 시키더라도 차가 이제 정차 상태로 멈추잖아요. 그럼 이 자동에 놨을 때는 엔진도 자동으로 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고유의 그 차가 멈춰 있을 때 조용함을 유지를 해요. 그 같은 상황에서 충전을 눌러 놓으면 차가 정차 중일 때에도 계속적으로 엔진을 켠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충전을 놓은 이유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에 놓고 배터리 사용을 자동으로 놓을 때랑 그 다음에 충전으로 놓을 때, 이 주행할 때는 차를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특성은 이제 공통적인데, 이제 차가 이제 멈춰서 정차 중일 때 엔진을 계속 켜두느냐 아니면
끄느냐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하이브리드에 놓고 배터리 사용 설정을 자동과 충전을 번갈아 가면서 좀 더 타보니까요, 차가 움직일 때는 엔진을 켜는 게 똑같아 가지고 특성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먼저 배터리 사용을 자동으로 놨을 때에는 어땠었냐면은 엔진이 계속 가동하는 건 똑같은데요, 근데 배터리 충전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비도 그냥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엔진을 활용은 하긴 하되, 근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전력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력량은 얼마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높은 효율로 계속 주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충전으로 놨을 때는 이 똑같은 습관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엔진 RPM을 좀 더 높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 하락은 좀 두드러집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자동으로 놨을 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배터리의 전력량을 채워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XC90 리차지 리뷰할 때 좀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사용을 충전 모드로 해놓고 주행을 할 때 다른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비교를 하면 비슷한 시간과 거리를 주행을 했는데도 이 전기가 이렇게 충전되는 그 시간이 좀 더디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느리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이거를 충전으로 해놓고 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일으키는 건데, 그 엔진으로 돌리는 발전기가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이제 모터 제너레이터가 있고, 네, 그거의 출력이 이제 몇십 킬로와트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거의 출력도 높지만 이 충전할 때에도 전력을 받아들이는 출력도 같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충전이 좀 빨리빨리 되는 편인데, 물론 연비는 많이 떨어지지만, 근데 이 차는 배터리 충전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더라도 얘가 연결되어 있는 제네레이터 기계 장치가 출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바퀴에는 107kW의 모터 제네레이터가 있지만 뭐 엔진과는 아무런 연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바퀴는 오로지 감속 중일 때, 회생제동일 때만 이제 되는 것이고, 엔진을 가동시켜서 발전기를 일으킬 때는 엔진에 연결된 제너레이터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리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혼자 가졌던 오해와 스스로 풀게 된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2월 중순이고 외기 온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이 시동을 껐다 킬 때마다 이 자동으로 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을 켜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열선도 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애써 끈 다음에 또 어쩌다가 그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은 다시 또 켜져 있고 그래요. 이 친절한 건 좋은데 좀 이거를 안 작동하게 할 수 없나 하고 여기저기 만져보니까요, 그거를 설정을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이 됐을 때 우측에 여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 운전석 시트 열선, 자동 조수석, 자동 스티어링 열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위치별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꺼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 친절이 좀 과한데 그거를 좀 어떻게 끌 수 없나 하고 봤을 때 그런 방법이 있더라. 혹시 저 같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추울 때 켜지게 했다 하더라도요, 온도를 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를 시승해 보시고 나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하고 하루라도 빨리 출고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근데 그런 구입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한 가지만 좀 냉철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전기차 구입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나의 생활권 안에 어떤 다른 차와의 치열한 경쟁 없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속 충전 시설이 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흔히들 전기차 세계에서는 집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꼭 집 근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곳 근처에 그런 게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차를 시승차로 경험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보셨을 시승차는 이제 전기도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동화됨을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권 안에 충전 시설이 없으면은 얘도 물론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 사용의 충전이라는 그 모드를 통해 가지고 주행 중에 배터리의 충전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충전 모드를 사용해서 주행을 하면 그때는 사실 엔진이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충전 수준을 만드느라고 이 차를 원래 선택한 이유였던 그런 전동화의 장점은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엔진차와 똑같이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밥으로 충전을 해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뿐더러 처음에 이 차에 빠지게 된 그 매력을 매우 간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에 빠지게 된 그 매력들을 조금 더 오롯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충전이 집밥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T8과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B6는 가격 차이가 한 1390만원으로 그 차이가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 수 있는데 과연 그 1400만원 가까운 추가금을 내고 T8을 선택할 가치가 있느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충전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때 한 번 충전으로 5, 60km까지는 뭐 전기차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차처럼 운행도 가능하죠. 그런데다가 150마력 이상 차이 나는, 거기에는 이제 전동화의 도움이 큰데요, 그런 넉넉함도 있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전동화가 가져다주는 그런 운전상의 아니면 탑승 경험이 조금 다른 차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T8에만 적용이 되는 가변식 서스펜션, 그러니까 포식 셰시라고 하죠. 그거의 존재입니다. B6도 물론 승차감이 충분히 좋은데요, 얘는 또 그거보다 한 차원을 달리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T8만의 독보적인 장점 때문에 저는 이 차의 그 추가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점점 전동화의 시대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판매에 더 많은 부분은 내연기관차가 차지하고 있죠. 같은 논리로 이 전동화가 주는 장점을 잘 느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이거보다 하나 아래 모델인 B6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화의 장점과 이런 그 가변식 서스펜션이 가져다주는 그런 승차감에서의 장점, 그런 부분은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동화로 인한 장점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 또한 더 나은 운전 경험이나 승차 경험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 그런 분들에게 이 차는 거액의 추가금을 더 내고 선택한 분들에게 매우 뛰어난 보상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S90 내에서는 차원이 다른 제일 큰 형이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비교선상에 오르게 될 그런 같은 급으로 여겨지는 차들과의 비교에서는요, 이 탑티어급 수준의 실력을 갖춘 그런 고급 세단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차가 좋았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제가 이틀 동안 주행한 총 주행 거리와 총평균 연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477km를 탔네요. 그렇게 하면서 리터당 14가 나왔습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가 13이죠. 그거보단 잘 나왔고요. 그리고 외기 온도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은 엔진한테나 아니면은 배터리한테 모두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운데 그런 거 치고는 잘 나온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볼보 세단 중에 제일 큰 형이 맞았는데요, 그게 이 차가 갖고 있는 근력으로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볼보 S90 리차지 T8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